네, 9월 19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첫 번째 부분 파트 1에서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고요. 오늘은 비동기 처리라고 하는 다소 개념적인 이야기와 모듈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비동기 처리라고 하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 봤을 때 물론 여기에 있는 단원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진짜 제 나름대로 엑기스만 뽑아온 거예요.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다가 아니라고요. 더 있다고요. 자, 그 엑기스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12단원이에요. 그만큼 이제 옛날에 그렇게 괄씹었던 자바스크립트가 그 프론트엔드 기술로 신분 상승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을 빼고 나면은 진짜 프론트엔드 개발이란 건 성립이 안 될 정도니까요. 다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12단원을 제대로 맛보려면은 우리가 나중에 그 네트워크 기술까지 같이 접목을 해야 제대로 이제 진가가 발휘가 돼요. 이 자바스크립트의 핵심적인 부분인 AJAX라고 하는 기술인데 아직 우리가 네트워크 관련된 기능까지는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법적으로만 소개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3단원은 이제 모듈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진짜 극단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오픈소스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셔도 돼요. 만약에 이미지가 좌우로 스륵스륵 하고 움직인다. 클릭했을 때 팝업처럼 이미지가 쩍 하고 나온다. 그런 거 직접 코딩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인터넷 검색하면은 자바스크립트 오픈소스 기능들이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모든 기능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HTML하고 같이 코딩하면서 실제로 오픈소스들을 활용하게 되니까요. 시작 전에 뭐 이런 거 제가 보여드린 적 있나요? 이런 것들이 직접 만든 게 아니에요. 다 오픈소스 활용하는 거예요. 자, 일단 상황을 하나 가정을 해볼게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1초 후에 당신의 추첨 결과는 이라고 메시지를 띄워요. 그럼 이제 보통 딱 이렇게 멘트 던지고 나면은 두구두구두구 하면서 좀 시간 좀 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초 후에 랜덤 값을 뽑아서 짝수면 당첨, 홀수면 꽝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일단은 랜덤 값을 하나 이렇게 뽑아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et timeout 함수가 들어가 있죠. set timeout 함수의 기능은 지정된 시간 후에 콜백 함수를 한 번 실행시킨다. 이게 이제 set time 함수의 기능이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함수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1초 후 실행. 그러니까 일종의 실행 예약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면은 추첨 중이라는 메시지가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초 후에 얘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당신의 추첨 결과는 이라고 메시지를 뿌렸어요. 그 다음에 랜덤 값을 요 함수 호출해서 1에서 9 사이로 받아요. 그리고 얘가 짝수면은 당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꽝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근데 지금 추첨 결과는 이라는 멘트가 표시된 다음에 얘가 표시될 때까지 어떤 그 딜레이가 없어요.
한 번에 쭉 실행된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좀 그다음에 추천 결과는 꽝이다. 이것까지 한 번에 확 나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는 추천 결과는 이라고 한다면 3초 정도 좀 렉을 걸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코드를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코드도 set 타임아웃을 걸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코드를 set 타임아웃을 거는 거죠. set 타임아웃 해놓고 내가 지연시키고 싶은 코드를 콜백 함수로 묶으면 3초 후에 여기가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 추첨 중, 추첨 결과는 누구누구누구누구 한 다음에 꽝. 에이, 기껏 했는데. 야. 자, 요 예제에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만약에 당첨입니다라는 메시지가 출력되면은 3초 후에 또 뭔가 이어서 해라. 라고 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에서 set 타임아웃을 또 걸게 되겠죠. 여기서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을 또 코딩하겠죠. 그 다음에 또 3초 후에 뭔가 해야 된다면. 그 다음에 또 뭔가 해야 된다면. 그러면 이제 코드가 무슨 늪에 빠지는 것처럼 set 타임아웃 안에, set 타임아웃 안에, set 타임아웃 안에, set 타임아웃 점점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콜백 함수 안에, 콜백 함수 안에 또 콜백 함수가 들어가게 돼요. 이게 전통적인 자바스크립트 문법인데, 그러면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일련의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서 진행이 돼요. 그 시나리오를 구성하자고 했더니 코드의 중첩도가 너무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은 이러한 코드 패턴을 콜백 헬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헬자를 붙였겠어요. 콜백 헬은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공식 용어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어떻게든 이 콜백 헬이라고 하는 현상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함수가 실행했을 때 전체적인 프로그램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저기 뒤편에서 따로 독립적으로 실행하는 거, 이거를 비동기 처리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프로그램이 동작하려면 이 비동기 처리라고 하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그래야 프로그램이 동시에 2개, 3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이 콜백 함수를 통해서 그 비동기를 구현하다 보니까 코드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지저분해져요. 괄호가 많이 중첩되는 코드를 특히 지저분한 코드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 자, 그래서 이 콜백 헬 현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ES7쯤에서 처음으로 고안된 게 프로미스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콜백 함수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해소는 됐어요. 자, 여기부터 코드가 흘러가는 게 진짜 어렵고요.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돼요. 일단 한번 보세요. 자, 아까랑 똑같은 코드예요. 여기 뭐
당첨입니다. 추첨 결과는 다음에 당첨입니다까지 넣는 거는 재현을 안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프로미스라는 게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get lucky result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요. 이 함수는요, 프로미스라고 하는 객체를 리턴해야 되고요. 항상 무조건. 이 프로미스 객체는 프로미스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고 있죠. 생성자 파라미터로 무조건 콜백 함수를 요구합니다. 그냥 구조예요, 구조.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ES6에서 강제로 정한 코딩 규칙이에요. 이 콜백 함수는 무조건 resolve와 reject라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get lucky result를 호출하면 요 return 되는 객체는 호출된 위치로 돌아오니까 얘가 되겠죠. 그럼 이 과정에서 객체를 만들면은 생성자는 자동으로 실행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콜백 함수는 생성자한테 전달되는 파라미터죠. 그래서 생성자 쪽에서 이 함수를 이미 호출을 해요. 이 콜백 함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현하고 싶은 기능을 구현을 해요. set timeout 걸었고요. 이 프로미스한테 전달되는 콜백 함수에서는 비동기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가 들어가요. 근데 비동기 작업이 뭐지 하고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자바스크립트에서 비동기 작업이라고 해봤자 타이머하고 set timeout, set interval 요거하고 나중에 뒤에서 공부할 ajax 얘네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set timeout 돌리면서는 그냥 옛날처럼 콜백 함수 주고 말지 이렇게 복잡하게 하진 않아요. 그럼 남은 거는 아까 말했던 ajax라는 기술 하나 남거든요. 그러니까 요 코드는 ajax가 아니면 쓸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부분 요 안에 들어가는 코드는 나중에는 이제 백엔드, 그럼 ajax를 뭐 할 때 쓰느냐? 백엔드랑 연동할 때 써요. 그러니까 여기가 백엔드랑 연동할 코드가 들어갈 자리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단순히 랜덤 값을 뽑아서 이게 짝수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비교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백엔드를 호출했다. 백엔드한테 내가 로그인 좀 해주세요 라고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백엔드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프론트엔드랑은 전혀 별개의 독립적인 프로그램이거든요. 백엔드에서 에러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에러 나는 거 여러분들 잘못 아니죠. 여러분들이 대처 못해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여기서 if를 나누는 거는 여기는 백엔드 연동 성공했을 때, else는 실패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럭키라는 값이 짝수일 때를 성공으로 봤고요. 그렇지 않을 때 실패로 봤어요. 긍정의 결과가 나왔을 때는 요 리졸브를 호출해요. 얘도 콜백이에요. 그러면서 성공했을 때 후속 처리하는 데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제이슨으로 묶어서 보내요. MSD는 당첨입니다. 추가적으로 ABC라는 변수 보냈고요. 어떤 작업을 진행하다가 실패했다 라고 하면은 리젝트를 호출해요. 여기서 이제 다시 그 후속 처리에 필요한 파라미터를 구성해서 제이슨으로 전달해요. 요 절차가 여기를 코딩하는 동안 실행이 돼요. 그러면 이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어떻게 감지하느냐? 이 마이프로미스 객체한테
than이라는 메서드로 호출합니다. 자, 코드가 좀 복잡한데 than이라는 메서드로 호출하고요. 그 뒤에 메서드 체인으로 catch를 호출하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 체인으로 finally를 호출해요. 약간 try catch 비슷한 거예요. 요 세 개의 함수가 모두 콜백 함수를 요구합니다. 파라미터로요. 그래서 콜백을 이렇게 준 거예요. 자, 여기에 전달되는 첫 번째 파라미터 데이터라고 바꿔볼게요. 여기도 데이터라고 바꿔볼게요. 자, 주석은 잠깐 접어놓을게요. 객체가 만들어지는 순간 이미 여기는 실행이 끝난다 그랬죠. 그리고 리졸브 내지는 리젝트가 호출이 됐을 거예요. 얘네가 호출됐다라고 하는 정보를 이제 얘가 이제 담고 있는 건데, 만약에 작업이 성공해서 리졸브가 실행됐다라고 하면은 이 리졸브는 than한테 연결된 콜백 함수로 호출합니다. 여기가 리졸브의 후속으로 실행돼요. 그러면 요 제이슨 객체 얘가 통째로 데이터라는 이름의 파라미터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거거든요. 얘가 데이터로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함수 파라미터에 제이슨이 전달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구조분해 걸어보세요. MSG, A, B, C 이렇게 되죠. 구조분해 걸 때 특징은 제이슨 키랑 변수 이름이 똑같아야 돼요. 데이터를 통째로 받았다면은 data.msg, data.a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텐데, 파라미터를 받을 때 전달되는 게 제이슨이야? 그럼 아예 파라미터 정의할 때부터 구조분해를 겁니다. 그러면 쓸 때 그냥 MSG ABC라고 해서 데이터.이라고 하는 불필요한 코드가 생략될 수 있어요. 자, 프로미스 객체의 콜백 안에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다가 성공했다. 그럼 리졸브가 실행이 돼요. 그럼 그 후에 than이 이어서 호출이 되고요. 실패했다. 리젝트가 호출되면은 catch에 연결된 콜백 함수가 이어서 실행됩니다. 마지막 finally는 성공하건 실패하건 그냥 맨 마지막에 실행됩니다. 저장을 안 했네요. 요거구나.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요 캐치의 데이터도 이게 요 밑에 이게 전달되는 거니까 MSG하고 DE 이렇게 파라미터 자체를 구조분해해서 정의할 수도 있겠죠. 자, 요거는 작업을 진행하는 부분과 거기에 대한 후속 처리를 이렇게 나눠놨다라는 거에 대해서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구조인데, 프로그램은 자잘자잘하게 쪼갤수록 좋은 구조라고 봐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예전처럼 그렇게 한 곳에 다 몰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군데로 코드가 분리가 돼서 좋은 구조인 것 같은데,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복잡도가 더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 프로미스 객체를 리턴 받은 다음에 then, catch, finally를 붙이는 게 많이 복잡한 것 같으니까 ES7에서 요 문법을 한 번 더 개선시킵니다. 그게
최신 자바스크립트 문법 async await입니다. 자, 랜덤 함수 똑같고요. get lucky result 얘는 앞에 거랑 똑같아요. 프로미스 객체를 리턴하는 함수인데 생성자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콜백 안에서 비동기 작업에 대한 처리를 하고요. 성공했을 때 리졸브 호출, 실패했을 때 리젝트 호출합니다. 그럼 이제 아까는 요거 객체 만든 다음에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 뭐 그렇게 then 캐치 파이널리 이렇게 갔잖아요.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일단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조건 함수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근데 async라고 하는 키워드가 붙은 함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문법이 async await예요. 일단 시작은 async라는 키워드가 붙은 함수를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프로미스를 리턴하는 함수를 호출할 때 await를 붙여서 호출합니다. 그래서 async await 문법이에요. 자, 얘는 then 캐치 그런 거 없고요. 전체적으로 try catch finally 안에서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얘가 실행되면서 요 안에서 이제 프로미스 객체가 리턴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안에서 리졸브가 실행됐다. 작업이 성공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async가 적용된 함수 안에서 await 키워드를 붙여서 promise를 리턴하는 함수를 실행을 하면 만약에 작업을 성공했다 그러면 resolve가 호출된다 그랬죠? 그럼 요 resolve에 전달되는 파라미터는 이거 진짜 외우셔야 돼요. 대책 없어요. 그대로 리턴됩니다. 작업에 실패했다. 그러면 리젝트가 실행될 거 아니에요. 리젝트에서 전달하는 이 파라미터는 캐치의 에러 객체로 전달됩니다. 이거는 동대문에서 뺨 맞고 남대문 가서 화풀이 하는 거예요. 지금 코드 흐름이. 이건 외우는 것밖에 진짜 답이 없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조금 다행인 건 우리가 클래스라는 개념을 처음 배웠을 때 클래스를 우리가 직접 작성하려니까 좀 힘들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냥 자바스크립트 안에 내장되어 있는 클래스들 쓰기 바빴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안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클래스와 객체라는 이야기를 소개한 거였는데 다행인 거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프로미스를 리턴하는 함수는 자바스크립트 단에서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어떤 오픈소스 모듈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기능, 자바스크립트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을 호출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무조건 async라는 키워드가 적용된 함수 안에서 await 키워드랑 같이 써야 된다. 그리고 try catch를 반드시 써야 된다. finally는 뭐 굳이 안 써도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마지막 내용. 자, 요거 화살표 함수로 바꿔봅시다. 펑션 빠지고 hello는 화살표 이렇게 바뀌죠. 자, 근데 지금 이 함수는요 async await라는 문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든 거예요. 함수 만들었으면 바로 호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호출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async await라는 문법이 생기고 나니까 쓸모없는 함수를 괜히 한 번 더 만드는 그런 꼴이 된다고요, 코드가.
그래서 호출을 안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름도 안 붙인대요. 대신에 지금 익명함수가 돼버렸죠? 얘를 통째로 괄호로 묶어요. 함수죠. 함수 호출할 때 우리 만약에 얘가 함수였다면 헬로 하고서 뒤에 괄호 붙였죠? 자, 이 async 함수를 전체를 덩어리로 묶은 다음에 여기를 괄호로 묶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펑션 푸 자, 이렇게만 만들고 나면 이거 아무 실행도 안 해요. 그쵸? 반드시 호출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풀라는 함수를 두 번 다시 안 쓸 거야, 이제. 그러면 한 번 쓰겠다고 이렇게 함수까지 묶는 게 좀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익명함수로 바꾸고 이 전체를 괄호로 묶어요. 그럼 얘는 이름이 없는데 한 덩어리가 된 거죠. 이걸 바로 호출해요. 자, 요 자체가 아까 우리가 푸 이렇게 적었을 때 요 부분이 요 덩어리에 대응되는 거예요. 그럼 호출하려면 어떻게 해요? 괄호 붙여야죠. 자, 이렇게 하면 얘는 실행이 됩니다. 일회용으로 쓰는 함수. 딱 한 번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별로 필요가 없는 애들을요, 이런 식으로 익명함수 형태로 괄호를 묶고, 호출을 위한 괄호를 뒤에다 연결해주는, 이거를 즉시 실행 함수라고 해요. 여기서 이 펑션만 화살표로 바꾼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async 펑션을 덩어리로 묶고 즉시 실행한 겁니다. 자, 그럼 3초 후에 이 루틴이 실행이 되죠. 자, 지금으로서는 당장 뭐 어떻게 이걸 도대체 뭐였어야 되나 얘기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해야 될 얘기가 아직 많이 남았어요. 지금으로서는 그냥 프로미스를 리턴하는 함수, 그 안에서 리졸브가 실행되면은 리턴되고 리젝트가 실행되면 캐치로 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에요. 자, 1교시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작성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는요, 하나의 파일에 모든 내용이 다 작성됐었죠. 보통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면 그럼 또 다른 파일에 또 작업을 해야 된다고 쳐보죠. a.js와 b.js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근데 이 b.js가 A에서 사용한 코드의 일부를 똑같이 구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copy and paste, 흔히 말하는 복붙이죠. HTML하고 CSS 작업할 때도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A.html이 있었고요. B.html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CSS 코드가 이만큼 있다고 쳤을 때 B.html이 뭐 사이트의 상단이나 하단 부분 디자인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다. 그래서 이 CSS가 상하단 디자인, 쉽게 말하면은 헤더 푸터에 대한 디자인을 담고 있는 코드였으면은 이게 B.html에도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사장이 지나가다가 야, 이거 메뉴 하나만 늘리자 라고 해버리면은 헤더 쪽이잖아요. 다 뜯어 고쳐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CSS 파일을 하나 따로 만든 다음에 이 파일을 HTML에 링크 걸었죠. 자바스크립트도 똑같아요. 확장자만 JS로 바꾸시면 돼요. 얘도 자바스크립트 파일. 함수, 클래스, 객체. 얘네들을 소개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았던 얘기가요. 재사용 가능한 단위라고 했던 거예요. 얘네들을 자바스크립트 본체에다 놓는 게 아니라 별도로 분리한 자바스크립트 파일에 구현해 놓고 다른 자바스크립트들이 그 파일을 이렇게 끌어다가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입력값 검사, 우리 어제 정규 표현식이라는 거 했었죠. 정규 표현식이 적용된 입력값 검사 혹은 로그인 처리 혹은 아이디 중복 검사, 로그인 처리가 아니라 가입 처리, 뭐 프로필 사진 업로드, 이런 기능들을 각각 독립적인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회원 가입이라는 기능을 만들 때 미리 준비해 놓은 기능들을 끌어다가 조립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재사용을 목적으로 이렇게 분리해 놓은 프로그램 조각들을 모듈이라고 해요. 원래 모듈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요, 레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고의 그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모듈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예전에, 지금은 프로젝트가 이제 엎어졌는데, 예전에 구글에서 준비하던 핸드폰 중에 모듈폰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프로젝트 알아라고 해서 진행되다 말았어요. 이렇게 생긴 폰이거든요. 이게 핸드폰 뒷면이에요. 정면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일단 본체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핸드폰 부품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배터리팩 끼고 카메라 모듈 끼고 뭐 블루투스 끼고 와이파이 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쓰고 싶은 기능들만 부품을 갖다 조립해서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쓰고 싶은 기능들만 이렇게 칩으로 이렇게 조립해서. 그럼 굉장히 프리미엄급의 핸드폰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저렴한 핸드폰도 가능할 수 있겠죠. 아이디어만 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데 망했어요. 네, 요런 원리였거든요. 왜 망했냐? 안 이쁘잖아. 그래서 망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이제 모듈화하는 방법. 그러니까 소스 파일을 분리해서 얘네들끼리 서로 유기적으로 동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방식이 ES5 방식이 있고요. ES6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HTML에서 쓰는 방식이 또 있어요. HTML에서 쓰는 방식은 이제 그 파트 2에서 소개를 할 거고, 여기서는 ES5 방식과 ES6 방식을 소개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안 되나요? 용도를 말씀드리면 ES5 방식은 백엔드에 썼습니다. ES6 방식은 리액트에 썼습니다. 이게 제가 그 백엔드 만들면서도 ES6가 최신 방법이니까 이걸로 쓰려고 한번 시도를 해봤다가
포기했어요. 코드가 너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두 개를 전부 접해 보시고 나중에 내가 자주 쓰는 방식은 그때 가서 외우세요. 자, 모듈이다 보니까 부품으로 쓰일 파일과 본체로서 쓸 파일을 따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2개 이상의 파일이 예제 하나예요. 자, 부품으로 쓰이는 파일들은 이름 앞에 숫자가 없고요. 본체들은 앞에 숫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행은 본체에서 하셔야 돼요. 자, 먼저 my module 1입니다.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 파일 안에 뭐 함수건 클래스건 뭐 마음대로 작성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파일에서 내가 밖으로 내보내고 싶은 기능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module.export라고 하는 값에다가 내보낼 기능을 등록을 시키세요. 자, 함수를 정의하고 이름을 연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이 헬로월드라는 이름 준 거잖아요. 그럼 우리 전에 콜백 함수 썼을 때처럼 이름 제끼고 이만큼만 넣어도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아래 방식처럼 이제 익명 함수를 바로 내보내셔도 돼요. 그럼 이제 얘를 사용하는 본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require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내장 함수에서요. 점/ 파일 이름. 확장자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아무리 같은 폴더 안에 있다고 해도 우리 상대 경로 얘기할 때 같은 폴더 안에 있으면 점/는 생략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선 생략하시면 안 돼요. 점/가 생략되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Node.js 환경인데 지금 Node.js의 내장 모듈로 인식하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를 뒤져요. 이런 애를 찾으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익스포트 되고 있는 이 헬로월드라고 하는 기능이 require에 의해서 my라는 변수에 세팅이 됩니다. 이제부터 my가 헬로월드예요. 헬로월드는 함수죠? 호출하시면 돼요. 그럼 이 my라는 함수가 얘를 가동시킵니다. 자, 그래서 1번 파일을 실행해야 돼요. 헬로월드라고 찍혔죠. 자, 이제 myModule2 그 다음에 2번 파일. 자, 요번에는 하나의 모듈에서 여러 개의 기능을 내보내는 경우에요. 이 module.export라고 하는 애가 하나의 그 JSON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name이라는 이름을 새로 만들면서 node라는 변수를 세팅하고요. 변수도 내보낼 수 있어요. module.export에다가 property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면서 이번엔 JSON 객체를 세팅을 해줘요. 그럼 property.id, property.type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say라고 하는 이름도 만들어주면서 함수를 넣어줘요. 이번엔 home이라는 이름을 또 만들어주면서 JSON을 열었는데 복합 JSON이에요. 이름, 값, 이름, 값, 이름. 값을 대입하는 곳에 함수 대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JSON의 값으로 함수 넣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home.getAddress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require myModule2를 가져오면은 my라고 하는 이 모듈 객체에 name도 들어가고 property도 들어가고 say도 들어가고 home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하나의 모듈2의 모든 기능을 내장한 객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my.name node my.property 요 JSON이죠? 거기서 id Node.js my.property.type 자바스크립트
타입에 대한 값이니까. my.say 요거 호출하겠죠. my.home 얘네요. 거기서 포스트 코드 이거. my.home.address 요거. my.home.getAddress 함수죠. 여기서 this.postcode와 this.getAddress는 우리 집 안에 있는 우리 집 식구를 뜻하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모듈이에요. 자, 얘네가 어떻게 흘러다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파일이 점점점 늘어나고요. 나중에 우리가 그 next.js까지 갈 거라 그랬잖아요. 이제 파일이 슬슬 늘어나기 시작할 텐데 next.js 가면은 자 이게 지금 제가 전에 사이트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수업의 최종 요 정도 수준까지는 그래도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파일이 나중에 가면은 어마무시해져요. 이건 백엔드 폴더니까 백엔드는 빼고 풀스택이거든요. 파일 개수가 아주 어마무시해져요. 지금 제가 직접 만든 파일에 대해서만 폴더 여는 거예요. 폴더 열다 지친다. 파일 개수가 어마무시해져요. 나중에 가면. 요 임포트 구문이 ES6 방식의 모듈 사용하는 구문이고요. 대충 보니까 CSS 같은데 그쵸? 근데 문제는 CSS가 이제 가물가물하다는 거. 자, 구조분해부터 나오고 async 튀어나오고 try, await 튀어나오고 try catch 튀어나오고 난리도 아니죠. 오늘 내용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만큼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수업에서 절대 안 알려주는 내용들이에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자, 이번엔 마이 모듈 3입니다. 모듈화를 조금 이제 일반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아까처럼 함수 만들어서 익스포트 시키고 그 다음에 제이슨 만들어서 익스포트 시키고 보통 그 정도예요. 근데 모듈화를 진짜 꼼꼼하게 진심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클래스를 만들어서 클래스를 내보내요. 이 클래스에 name과 age라고 하는 두 개의 멤버 변수가 은닉된 상태로 있고요. 생성자는 일부러 코드를 좀 심플하게 하느라고 파라미터 없앴습니다.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20 그리고 노드라는 값을 각각 세팅을 하고요. say를 호출하면은 그 멤버 변수 값들을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getter, setter 생략을 했고요. 자, 이 클래스 자체를 익스포트 시켰어요. 그럼 이제 require 같은 폴더 안에 있는 my module 3를 가져와라잖아요. 그럼 이 my module 3에 연결되는 건 이 클래스가 되는 거죠. 클래스를 익스포트 했으니까 받을 때도 클래스 받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클래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new를 써서 객체를 만들어야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new에서 객체를 만들면 모듈 obj라고 하는 이 객체 안에는 클래스 안에 있는 기능들이 다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say를 호출하면은 이 안에 있는 메서드가 동작을 하는 거죠. 자, 4번. 아까랑 비슷한 클래스에 오히려 더 단순화시켰어요. 멤버 변수 없앴고요. 클래스를 바로 익스포트 하면은
받은 다음에 이렇게 객체를 한번 만들어야 된다라는 좀 중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익스포트 할 때부터 객체를 만들어서 내보내요. 그럼 new hello world라는 구문은 얘가 갖고 있는 기능들이 다 부여가 된 거고, 그건 익스포트를 거쳐서 require 하고 있는 얘한테 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이 my 모듈 4는 hello world 클래스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바로 직접 쓸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자, 이거 오늘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해도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오늘 이후에라도 수업 영상 2번, 3번 더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코드, 여기를 진행하는 동안은 이 익스포트라든지 리콰이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거의 등장을 안 할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HTML에서 모듈 쓰는 방법은 따로 있다 그랬죠. 근데 리액트건 넥스트 들어가면 이제 이 방법들, 어제부터 했었던 예외 처리, 비동기 처리, 모듈 처리 이런 것들이 리액트에서부터는 당연히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한꺼번에 바로 튀어나오니까 지금 당장 이해 안 가도 아 그때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때쯤 돼서 복습하실 준비는 미리 해놓으시라고요. 왜냐면은 리액트 자체만 해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때 가서 요거 같이 공부하면은 어려운 거를 2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미리 한번 얇게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얀 종이라고 하면은 되게 연하게 거기에 지금 제가 색칠 한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위에 덧칠하면은 조금 더 진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가 안 가도 수업 설명한 내용, 지금은 아까 제가 화살표 그려가면서 코드가 어떻게 흘러갑니다 뭐 이 얘기했죠. 그 흘러가는 흐름만 놓치지 않고 따라오시면 돼요, 설명하는 동안. 그거를 목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번 교시 여기까지고요. ES5 부분만 실습하겠습니다. ES6는 3교시 분량이에요. 자, 9시에 봅시다. 자, 대장정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ES6 방식의 모듈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마이 모듈 1, 2, 3, 4의 기본 코드는 똑같아요. 다만 작성을 한 다음에 이제 내보내는 부분, 익스포트 안 시키면은 기능이 요 헬로 월드를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어요. 이 익스포트 하는 부분이 좀 바뀌고요. 그 다음에 리콰이어 하는 요 부분, 외부의 기능을 끌고 오는 기능이었죠. 요 부분이 바뀌어요.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펑션 hello world라고 한 다음에 요 기능을 내보내기 위해서 export default라는 명령을 써요. 아까는 module.export 하면서 대입을 했잖아요. 여기서는 export default라고 해요. 그럼 끌고 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import my1이라고 하는 객체에다가 myModule 1.js의 기능을 부여합니다. 외부 기능을 끌고 들어오는 걸 import 한다 그래요. 그리고 import라는 게 가져오기란 뜻이고요. export라는 게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 ES6 스타일의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되고요. 요 소스가 있는 폴더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한번 열고요. 자, 이 소스가 있는 폴더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한번 열고요. 명령을 한번 내려야 돼요. npm init 하고 엔터를 땅 치면 네, 뭔가 물어봐요. 패키지 이름을 입력하래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에요. 대체로 폴더 이름이 기본값이 돼요. 괄호 안에 있는 게 기본값이에요. 딱히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엔터 치면 요 값이 자동으로 세팅되는 거예요. 엔터 치시면 되고요. 버전 1.0.0이 기본. 디스크립션 프로그램 설명이에요. 아무것도 입력 안 하셔도 돼요. 엔트리 포인트 시작 프로그램 시작 파일의 이름.
테스트 커맨드 이것도 그냥 아무것도 입력 안 하셔도 돼요. git하고 연결되어 있으면은 github의 주소를 쓰라는 건데 이것도 입력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엔터 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요런 파일이 만들어져요. 요런 파일이 package.json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is this okay?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냥 엔터 치시면 파일이 저장이 돼요. 그럼 여기 폴더에 package.json이라는 파일이 생깁니다. 사실 이 package.json은 이 npm이라는 명령어를 안 쓰고 그냥 직접 이렇게 파일 만드셔도 되기는 해요. 이 내용 복사 붙여넣기 하고 파일 만드셔도 돼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직접 아무 데나 그 구문을 하나 추가해야 되는데 타입 콜론 모듈이라고 하는 값을 하나 추가하셔야 됩니다. 요 값을 하나 직접 추가하셔야 돼요. 이래야만 ES6 방식의 기능들이 동작을 합니다. 타입 콜론 모듈. 여기 입력되어 있는 값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고쳐도 돼요. 그래서 아까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엔터 쳐도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1번 파일을 run 코드 하면은 hello world라고 찍히죠. 자, 지금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여기 B, 자바스크립트 1번 폴더를 열고 있잖아요. 만약에 npm 명령을 여기서 했으면,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고 있는 프로젝트 폴더죠. 만약에 여기서 했으면 이 폴더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이 다 ES6 버전을 따라요. 그러니까 package.json이 있는 폴더 하위 요소들은 전부 ES6 버전을 따라요. 우리 수업 내용은 제가 처음부터 ES6하고 ES5하고 호환되는 부분만 소개를 해드린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오늘 수업 중에 ES5 버전을 따로 나눠서 설명했잖아요. 얘만 동작을 안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자, 그 다음 이제 모듈 두 번째 봅시다. 모듈 두 번째는 여러 개 기능을 동시에 내보내는 거였죠. 자, name이라는 이름의 상수, property라는 이름의 JSON 객체, say라는 이름의 함수, home이라는 이름의 복합 JSON.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든 다음에 요 기능들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내보낼 때는 익스포트, 디폴트가 없어요. 그리고 중괄호로 묶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받을 때는 임포트하고서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서 받아요. 그러면 name, property, say, home 얘네들을 각각 그냥 일반 변수 쓰듯이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쓰는 이 name이 오른쪽에 name이 되는 거고 왼쪽에 프로퍼티가 오른쪽에 프로퍼티가 되는 거고 왼쪽에 say가 오른쪽에 say가 되는 거고 왼쪽에 home이 오른쪽에 home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코드를 내보내기 할 때 익스포트, 디폴트가 있고 익스포트 한 다음에 중괄호로 묶어서 내보내는 게 있거든요. 익스포트, 디폴트는 받을 때 임포트
객체 이름 from 모듈 파일 이런 식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트 한 다음에 중괄호로 내보내기 한 거는 임포트 기능들 한 다음에 from 모듈 파일이 돼요. 익스포트 디폴트는 파일 하나당 딱 한 번밖에 못 써요. 하나의 기능밖에 못 내보내고요. 익스포트 하고서 중괄호로 묶는 거는 한꺼번에 여러 개 기능을 내보낼 수 있고요. 한 파일에서 익스포트 디폴트와 그냥 익스포트를 동시에 같이 써도 됩니다. 한꺼번에. 다만 익스포트 디폴트는 딱 하나의 기능밖에 내보내지를 못해요. 익스포트 할 때 여러 개의 기능을 내보냈다고 해서 받을 때 이거를 다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나한테 필요한 것만 명시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my 모듈 3입니다. 아까랑 똑같은 클래스예요. 이 클래스를 내보낼 때 익스포트 디폴트로 내보냈어요. 그러면 my 모듈 3.js를 my3라는 이름으로 받았는데 이 my3가 my 클래스가 되는 거죠. 얘는 클래스니까 쓰려면 new에서 객체를 만들어야겠죠. 자, my 모듈 4. 자, 여기서 클래스 아까랑 똑같은 클래스예요. 근데 얘는 익스포트 디폴트 하면서 객체를 만들어서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임포트한 my4 자체가 new hello world가 되는 거니까 요 두 개를 합쳐보면 구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my4는 new hello world 이 구문이 두 개 파일로 각각 분리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my4는 hello world라는 클래스에 있는 기능을 다이렉트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뭐 요거 실습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냥 다 복사한 다음에 복붙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기본 연산자, 문법, 배열, 제이슨 이런 것들로 자료 구조를 구성하고 연산을 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함수와 객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사용 가능한 기능을 만들 수 있게 됐으며, 얘네들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자바스크립트의 내장 기능도 쓸 수 있게 됐고요. 에러 났을 때 예외 처리라던가 비동기 처리 같은 것도 이제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모듈이라는 거를 만들 수 있게 됐죠. 그러면 제가 이 모듈을 제 홈페이지에다가 업로드를 해요. 이 모듈 파일을. 업로드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이 소스를. 그럼 여러분들은 요거만 다운받아서 그냥 여러분들은 이제 요 파일을 내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더라고 하면 나는 임포트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이렇게 자기가 만든 거 자기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막 갖다 쓰세요라고 하는 애들이 종종 있어요. 지자랑하고 싶어서. 대신에 몇 가지 단서를 달아요. 첫째, 이 소스 파일 갖다 쓰는 거 당신 맘인데 이걸로 뭐 돈을 벌건 뭐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갖다 쓰건 다 여러분 맘대로 하는데 문제 생겨도 난 책임 못 져요.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단서고, 두 번째,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수정을 한다면 나도 좀 알려주세요. 가 두 번째 단서예요. 그러면 이제 요 코드를 갖다 쓴 사람이 뭔가 개선을 해볼 거고요. 그 개선된 내용을 나한테 피드백을 준다라고 하면은 나도 그걸 반영해서 더 좋게 바꾸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 상에서 생성되는 하나의 커뮤니티를 우리는 오픈소스라고 해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오픈소스라는 거를 보통은 자기 깃허브 같은 데 올려놓고 퍼블릭으로 공개를 합니다. 네, 저도 깃허브에다가 올려놓고 있는 게 좀 있긴 한데, 뭐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짠 거고요. 네. 사용하는 방법도 좀 이렇게 쭉 생성을 했고, 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생성하면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엑셀 파일이 생성된다. 요거예요. 요건 백엔드 개발자들 쓰라고 해놓은 거고요. 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깃허브에다 올리면은 오픈소스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글링 겁나 열심히 하면서 인터넷에서 웹서핑을 여기저기 막 해야 돼요. 오랜 시간 검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픈소스에 대한 마켓 같은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앱스토어 같은 게 생겼어요. 앱스토어라는 게 누구나 다 자기 프로그램 올려놓고 다운받아서 쓰게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중간에 수수료라는 개념이 좀 생기긴 하죠.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오픈소스니까 공짜 마켓이에요.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그런 게 있어요. npm이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여기에 전 세계 개발자들이 자기네가 만든 자바스크립트 오픈소스 모듈들을 등록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픈소스 중에 요거 이제 보세요.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다리를 놓는 중이에요, 지금. 요거는 실습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리액트 들어가면 하루에도 몇 번씩 해야 될 일이니까 그때 가면 자연스럽게 해요. 제가 day.js라고 하는 오픈소스를 검색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day.js라고 나오고 호환되는 버전들 표시되고 대충 어떻게 쓰는 겁니다 라고 소스가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폴더에다가 복사하고 그 다음에 또 require 내지는 임포트해서 써야 되느냐? 일단 오픈소스니까 다운부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깃허브 주소도 있네. 그럼 여기 가서 다운로드 받아야 되느냐가 아니고요. 이 npm.js라는 사이트에 등록된 소스는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13번 폴더 ES6 폴더에 있죠? 여기서 지금 npm init를 해놨죠? 그럼 이제 npm install day.js 지금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엄청 많이 해요. 이렇게 하면 얘가 이 명령어가 알아서 여기서 day.js라는 이름의 오픈소스를 검색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요. 뭔가 지금 다운로드 받는 것 같이 느껴졌죠? 그러면은 여기 폴더 안에 노드 모듈스라는 폴더가 생기고요. 모듈들이 저장되는 폴더예요. 요 안에 이제 day.js라는 폴더가 생기고 이 안에 소스에 알아서 저장이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느냐? import day.js from day.js 점 슬래시 안 들어갔죠? 점 슬래시가 없으면은 노드 모듈스 폴더에서 뒤져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 모듈을 다운받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무슨 기능이 있는지는 어떻게 아느냐? 그럼 뭐 원작자 사이트 가서 무슨 기능이 있는지 찾아봐야죠. 근데 유명한 오픈소스라면은 입소문이 탈 거 아니에요. 그 입소문이 어떤 방식으로 타느냐? 인터넷에 이거 사용 방법 정리해서 자기 블로그에 올리는 애들이 많아요. 그거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day.js라는 애는 어떻게 쓰느냐? 자,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데이트 클래스 썼었죠? 데이트 클래스를 써서 연어를 10분초에 대한 문자를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은 const date는 new date라고 한 다음에 const yy는 date.get
get full year. const mm은 date.get month 플러스 1. const.dd는 date.get date 라고 해서 console.log yy 년 월 dd 이런 식으로 썼어야만 했죠. 이렇게요. 이거 말고도 뭐 날짜 처리 기능이 되게 많았잖아요. const date2는 day.js 점 포맷 %y %m %d console.log date2 %y가 아니었나 보다. 아, %가 안 붙네요. 소문자 y인가 보네요. 아, 쏘리. 형식 문자가 틀렸다. 4자리 년도, 2자리 월, 2자리 날짜. 이렇게. 10운초도 붙이고 싶다. 그러면 HHMM SS. 요거보다 훨씬 간단하죠. 이런 식의 기능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려놓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고요. npm이라는 명령으로 우리는 그거를 내려받아서 임포트 시켜서 쓸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은 이런 식으로 돼요. 지금까지 한 달간의 과정은 요 모듈이라는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제 이게 이해가 되면은 리액트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HTML과 자바스크립트 연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종 목적지가 리액트인 거잖아요. 이 리액트에 진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배경 지식이 일단 첫 번째가 HTML 플러스 CSS. 두 번째가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적인 작성 규칙. 그리고 모듈의 이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HTML 플러스 CSS 여기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얻는 방법. 보통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요것만 해도 뭐 큰 지장은 없는데 여기에 하나를 더 얻는다라고 하면 SCSS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CSS 다음 버전 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게 여러분들이 리액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쌓아야 되는 규칙이고 그 배경 지식들이고요.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본 거예요. 사실 원래대로였으면은 이 SCSS도 여기서 같이 볼 예정이었는데 CSS 자체만 봐도 아직 적응이 다 안 되고 분명히 이거 하는 동안 가물가물해질 텐데 요거까지 여기서 했으면은 리액트 들어가기 전에 두 개를 복습해야 될 것 같아서 SCSS는 그냥 나중에 리액트 들어가기 직전에 하려고 살짝 밀어놨어요. 대신에 CSS, HTML, CSS는요, 다음 과목을 하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계속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 기간 동안 요 내용과 요 내용을 같이 복습한다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달의 목표는 1개월 차, 2개월 차 내용의 전체적인 복습. 그리고 이 세 과목을 전부 한꺼번에 엮어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3개월 차에서 여러분들 그 마지막 주에 아마 제 계획이 맞다면은 진도가 한 3주 정도 진행이 되고요. 최대한 빨리 진행할 거예요. 마지막 주에는 첫 번째 중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거예요. 하나의 웹페이지를 만드는데 전에는 CSS까지만 하고 끝났는데 이번에 이제 실제로 완벽하게 동작하는 페이지 하나. 뭐 슬라이드라든지 마우스 올렸을 때 스르륵 한다는 그런 효과도 들어가는 페이지. 그걸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웹 퍼블리셔를 목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하고 끝나셔도 돼요. 공부가.
근데 여기까지 해놓고 리액트 안 들으면 아깝죠. 왜냐면 퍼블리싱하고 웹 개발자는 연봉이 최소 6, 700 이상 차이 나는데 초봉이. 자, 이렇습니다. 네. 자, 요거 이제 실습 진행하시고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2개월 차 진도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그 중간중간에 좀 많이 지루한 부분도 솔직히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래서 꾹 참고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내일부터는 비교적 재밌을 거예요, 그래도. 왜냐면 이제 웹페이지 안에서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좀 재밌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자, 어쨌건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실습하시고 각자 자리 정리하시면 돼요. 네, 수고하셨어요.